법을 세움이 대단히 엄격하다. 그러나 근본 사행인은 공식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은의 양을 절반도 못 채우고 대부분 빈 포대자루이니 몰래 가지고 갈 은이 있고 없음을 어찌 따지랴. 다담상을 조촐하게 차려내었으나 그나마 곧 걷어갔으니 아마도 강을 건너려는 마음이 급해 아무도 젓가락질을 하는 사람이 없었던 모양이다. 타고 건널 배는 단지 5척인데 한강의 나룻배와 같으나 규모는 약간 큰 편이다. 예물과 인마를 먼저 건너가게 하는데 정사가 탄 배에는 중국에 올릴 공문서와 수역 이하 상방에 딸린 권솔들이 탔고 부사와 서장관 및 딸린 권솔들이 한 배에 탔다. 그러자 용만의 아전과 장교, 기생과 통인, 평양에서 따라온 감령의 아전과 개서 등이 뱃머리에서 차례로 하직 인사를 한다. 상방의 마두인 종복 시대가 아래는 창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사공은 상아떼를 들어 한 번 땅을 찌른다. 물살이 빨랐으나 사공들이 일제히 뱃노래를 부르며 힘을 쓰고 공을 들이는 바람에 배가 유성처럼 번개처럼 빠르게 나아가자 마치 새벽이 밝아오는 것 같이 황홀했다. 멀리 통군정의 기둥과 난간이 팔방으로 앞다투어 빙빙 도는 것 같고 배웅 나온 사람들은 아직 모래 언덕에 서 있는데 아득하여 마치 콩알처럼 보였다. 나는 수역인 홍명복 군에게 자네 도를 아는가? 라고 물으니 홍군은 두 손을 마주잡고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하기에 나는 도란 알기 어려운 게 아닐세 바로 저기 강 언덕에 있네 라고 했다. 홍군은 이른바 시경에 먼저 저 언덕에 오른다라는 말을 이르는 것입니까? 하고 묻는다. 나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닐세. 압록강은 바로 우리나라와 중국의 경계가 되는 곳이야. 그 경계란 언덕이 아니면 강물이네. 무릇 천하 인민의 떳떳한 윤리와 사물의 법칙은 마치 강물이 언덕과 서로 만나는 피차의 중간과 같은 걸세. 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가 아니라 바로 강물과 언덕의 중간 경계에 있네. 라고 일러주었다. 홍군은 무슨 말씀이신지 감히 묻습니다. 하기에 내가 서경에 인심은 오직 위태롭게 되고 도심은 오직 희미해진다고 했네. 서양 사람들은 기하학에서 하나의 획을 분별하여 하나의 선으로 깨우치기는 했으나 그 미약한 부분까지 논변하고 증명할 수는 없어서 빛이 있고 없는 그 사이라고 말했고 불교에서는 그 즈음에 임하는 것을 붙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았다고 말했다네. 그러므로 그 즈음에 잘 처신함은 오직 도를 아는 사람만이 능히 할 수 있으니 정나라 자산이란 사람이 배가 벌써 건너편 언덕에 닿았다. 갈대와 억새가 마치 배를 짜 놓은 듯 촘촘하여 그 아래에 흙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하인들이 다투어 배에서 내려 갈대와 억새를 꺾고 서둘러 거두어 들여 선상에 깔았던 멍석과 자리에 펴고 깔았다. 그러나 갈대의 뿌리가 마치 창처럼 날카롭고 시커먼 흙이 질척거려 정사 이하 사람들이 어쩔 줄을 모르고 우두커니 갈대와 억새 사이에 그냥 서 있었다. 먼저 건너간 인마는 어디로 갔느냐? 물어도 곁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옵니다. 라고 대답하고 또 박물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어도 또 알지 못하옵니다. 라고 대답하며 멀리 구룡정 모래 언덕을 가리키고 일행과 인마가 아직 태반은 건너지 못했으니 저기 개미집처럼 옹기종기 모여 있는 것이 그들 같습니다. 라고 말한다. 멀리 용만을 바라보니 한 조각 외로운 성곽이 마치 한 필의 비단을 햇볕에 널어 놓은 듯하고 성문은 마치 바늘구멍과 같으며 그 사이로 새어나오는 햇살은 한 점의 새벽별과 같았다. 그때 큰 뗏목이 물살을 타고 내려온다. 마두시대가 멀리서 웨이라고 고함을 질렀다. 이는 남을 부르는 소리인데 웨이는 존칭으로 부르는 중국말이다. 한 사람이 뗏목에서 일어나며 중국말로 응답하기를 당신들은 사신 갈 시절도 아닌데 무슨 연으로 대국에 조공을 가시오? 더운 날씨에 먼 길을 가자니 고생께나 하겠구려? 라고 한다. 시대가 또 나서서 당신들은 어느 지방의 인민이며 어디에서 나무를 베어오는 게요? 하고 물었더니 우리는 모두 봉성에 거주하며
장백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옵니다. 라고 답하는데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뗏목은 벌써 아득히 멀어져 떠내려갔다. 이때 두 강물이 합하여 넘쳐 흐르며 중간에 외딴 섬을 만들었는데 먼저 건너간 인마는 이곳을 건너편 언덕으로 오인하고 내렸다. 그 사이에 거리가 비록 오리밖에 되지 않지만 다시 건너갈 배가 없다. 그래서 먼저 건너간 뱃사공들에게 속히 인마를 건너오게 하도록 다그쳤으나 그들은 물살을 거슬러 배를 몰아야 하므로 때 맞추어 건널 수 없다고 대답한다. 사신들이 모두 조바심과 화가 나서 뱃일을 맡은 용만의 장교를 취재하려고 했으나 그를 취재할 군례가 없었다. 군례 역시 먼저 건너가다가 중간섬에 잘못 내렸기 때문이다. 부사의 비장 이셔구가 분을 참지 못하고 마도를 야단쳐서 용만의 장교를 잡아들이기는 했으나 엎어놓고 볼기를 칠 장소가 마땅치 않았다. 그의 볼기를 반쯤 벗기고 채찍으로 4-4번 때린 뒤 어서 뱃사공들을 데리고 나가 속히 거행하라고 꾸짖고 호령을 하였다. 용만의 장교는 한 손으로 삿갓을 쥐고 다른 한 손으로 고위춤을 잡은 채 연신 예이예이 하면서 사공들을 몰고 나갔다. 2배의 사공들이 물에 들어가 배를 끌었으나 물살이 워낙 사납고 빨라 한치를 앞으로 가면 한자나 뒤로 밀리고 나니 아무리 엄중한 명령을 내린들 소용이 없었다. 잠시 뒤에 배 한 척이 언덕을 따라서 나는 듯이 내려오는데 군례들이 서장관의 가마꾼과 말을 거느리고 오는 것이었다. 장복이 창대를 부르며 너도 왔구나 라고 하니 다행으로 여긴다는 말이다. 장복과 창대 두 놈에게 행장을 점검해 보라고 하니 모든 것이 이상이 없었다. 비장과 역관이 타는 말은 온 것도 있고 아직 안 온 것도 있었으나 정사는 먼저 출발했다. 군례 한 쌍이 말을 타고 나발을 불며 앞길을 트고 다른 한 쌍은 걸어서 앞을 인도하며 쉬쉬 바람소리를 내면서 갈대 억새를 뚫고 나아갔다. 나는 마리에서 패돌을 뽑아 갈대 하나를 베었다. 껍질이 단단하고 속살은 두터워 화살을 만들기에는 적당하지 않았지만 붓을 대롱으로 쓰기에는 적합했다. 사슴 한 마리가 놀라서 벌떡 일어나 갈대를 뛰어넘어 달아나는데 마치 보리밭 사이로 새가 날아가듯 빨라서 일행이 모두 깜짝 놀랐다. 십리를 가서 삼강에 이르렀다. 강이 맑아서 비단결 같고 강 이름은 에라하라고도 하는데 어디에서 발원하는지는 모르겠다. 압록강과 불과 10리 정도 떨어져 있건만 장마가 나서 물이 넘친 자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물의 발원지가 각기 다름을 알겠다. 배 2척이 있는데 우리나라 놀이배와 닮았다. 길이나 넓이는 모두 우리 배에 미치지 못하지만 만드 모양이 튼실하고 치밀해 보였다. 배를 부리는 사람들은 다들 봉성 사람으로 여기서 우리를 기다린 지 사흘이나 되어 양식이 떨어져서 배를 골았다고 한다. 대체로 에라하라는 강은 우리나 중국이 서로 왕래할 수 없는 곳이지만 우리나라의 역관과 중국의 외교문서가 불시에 왕래해야 할 일이 있기에 봉성의 장군이 배를 비치해 둔다고 한다. 배를 대어둔 것이 매우 질척거리기에 나는 왜이 하고 대놈 하나를 불렀다. 조금 전 시대가 하는 것을 보고서 방금 배운 말이다. 그는 선뜻 상아떼를 놓고 건너왔다. 나는 몸을 날려 그의 등에 엎였는데 그는 히히 웃으며 나를 배에 들여놓고 숨을 내쉬며 길게 탄식하고는 흑선풍의 어미가 이처럼 무거웠더라면 깊은 영을 업어서 오르지는 못했을 겁니다. 했다. 이 말을 들은 주부 조명회가 껄껄 웃기에 나는 이 미련한 놈이 난리통에 어미를 얻고 필연을 다녔던 효자 강혁은 모르고 다만 수호지의 흑선풍 이규만 아는 모양이구먼 하니 조곤이 말하기를 그놈 말 속에는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소이다. 본래 그 말은 이규의 어미가 이처럼 무거웠다면 비록 이규 같은 괴력이라도 어미를 등에 업고 고개를 넘지 못했을 것이란 뜻이요. 게다가 이규의 어미는 나중에